지난번에 말씀드린 경영학이나 컨설팅이나 매우 발생이 20세기 들어와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대 들어와서 그 이유는 1900년대 들어오면서 경쟁이란 개념이 보편적인 걸로 등장했다랑 관련.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산 컨설팅, 지금까지 다 잘 들리시나요? 컨설팅, 경영, 마케팅, 기타 등등 많은 컨설팅 테마들이 있어가지고요. 아직 안 꺼졌네. 요 강의 연결하신 분 중에 강의하는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오디오 꺼주세요. 이제 꺼진 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가 실제로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영 컨설팅의 전제 조건, 다시 말해서 경영 주체, 특히 민간 기업들이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경쟁이 등장해서 시장에서 가격 결정을 내 마음대로 못할 때 비로소 그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시점이 20세기인데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세계 대공황 하면 대부분 29년에 그 금융공황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인류가 최초로 경험한 세계 대공황이라고 말하면 19세기 말에 있었던 농업 대공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뭐 많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라는 게 놓이거든요. 그 아팔레치아 산맥 넘어서 잠깐 짧은 구간이 개통되고 나중에 샌프란시스코까지 놓인 게 이제 대륙횡단 철도인데, 그 대륙횡단 철도가 놓이면서 개척된 서부에 저렴한 농산물들이 동부로 와가지고요. 그 동부의 농산물이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유럽의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유럽의 농산물을 통해서 소득을 올렸던 그 당시 뭐 귀족이나 영주 뭐 이런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때까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당시 공장은 뭐 거의 지금은 무슨 우리가 소위 전문용어로 마치코바라고 하는 수준이겠지만 거기서 만든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면서요. 유럽에 공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렇게 공황이 발생하니까 다시 미국에서 물건을 사갈 능력이 떨어지니까 미국에도 공황이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신대륙과 구대륙을 연결하는 세계공항. 그 당시 세계란 의미는 자본주의가 설정됐던 곳만 세계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세계공항이라고 일컫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이 공장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그때 그 돌파구를 합리화란 표현을 썼습니다. 공장 합리화를 통해서 시작하게 됐죠. 이 공장 합리화를 시동을 건 사람이 누구냐? 테일러인 겁니다. 프레딕 테일러라는 이 사람이 자기 공장에 이제 뭐 그 공장 합리화니까 옛날에 뭐 1차 러다이튼 무브먼트 기계 파괴 운동도 있었지만 이때도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공장 합리화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과정이니까 전부 다 파업이랑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파업은 뭐 동료들이 파업에 참가하면 강목 들고 두들겨 패고 뭐 그러면서 살인도 벌어지고 막 이랬으니까 테일러가 지켜보면서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그 생각을 잘 못했던 거죠. 그런데 테일러가 처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생산성을 올리면 해결되겠구나. 생산성을 올리면. 음. 그러면은
이따가 뭐 그 테일러 방정식이라는 것도 나옵니다만은 어, 결국 나눠 먹을 빵을 늘려놓으면 그 고용주든 노동자든 가져갈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생산성이 증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거는 나중에 뭐 지금은 뭐 다 알겠지만 뭐 레이아웃의 변화라든가 동선의 변화, 동작 관리, 허리를 펴고 일하는 거고 앉아서 일하는 거, 그리고 분업과 협업의 효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어, 생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도전하게 됐고요. 그게 테일러의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가 이런 과학적 관리법에 의한 생산 현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활동에 의해서 그 당시 이, 이 불황에 빠졌던 공장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가 생산 컨설팅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에 테일러는 자기 공장에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요. 처음으로 생산 컨설턴트 활동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테일러는 컨설턴트의 우리 근대적 또는 현대적 컨설턴트의 시발점을 이룬 일종의 창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페이오라는 사람이 앙리 파이어리 경영을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라면 이 테일러는 컨설턴트의 첫 발을 내딛게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테일러가 주관이 돼서 능률 기사, 이피션시 엔지니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컨설팅 활동을 쭉 전개해 가게 됐던 겁니다. 이게 생산 컨설팅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컨설팅을 하게 된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이렇게 저물어가던 공장이 생산성 혁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활성화됐잖아요. 네, 활성화됐는데 1920년대 가면서 이렇게 한번 늘어난 생산성이 정체되고 다시 쇠퇴하는 경향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 이,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급여도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점점 이전만큼 그런 효율적 일들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이 심리적 어려움이랑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메이어라는 사람이 그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 지의 호송 공장에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러면 뭐 급여도 늘어나고 성과급도 많이 받아가고 일한 만큼 더 돈을 많이 받아가는데 왜 능률이 떨어질까?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 행복 반대말이 불행인가요? 예. 그런데 행복 반대말이 불행이 되려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 요인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의 욕구, 5단계설 이런 것들이랑 연결되는데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 자르지 않는다. 요거는 뭐냐면 있죠. 불행을 막아주는 요인이에요. 불행을. 음, 음. 그 돈을 많이 주면 좋아. 불행해질 가능성이 줄어들어. 근데 돈을 많이 받았다고 행복하느냐 느끼냐는 별개 문제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뭐에서 행복감을 느끼냐? 동료들과의 연대의식,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 미래에 어떤 비전을 설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반대말이 아닌 거예요. 그 결정짓는 요소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거를 호손 실험에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불행에 빠지지 않게,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근로자들의 근로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를 위생 요소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생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요소식으로 번역하면 복지 이론 이렇게 뭐 번역돼야 되나?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레벨을 유지하는 거지. 그거가 더 이 근로의욕, 일할 의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는데 영향을 안 미치더라를 밝혀냈다고 본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X 이론, Y 이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람은 두들겨 패야지 말을 잘 듣는다. 두들겨 팰수록 말을 안 듣는다. 두들겨 팰수록 말을 잘 듣는다는 게 X 이론이고요. 위세, 야, 월급 많이 주면 됐지. 요 발상을 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발상들을 X 이론이라 그러고요. 그 행복 요소들을 부여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이 Y 이론. 이런 식의 HR 이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론이 기업 경영에 훨씬 더 중요하구나. 더 고도하게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의 로열티를 높여가는 데는 HR 이론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HR 컨설팅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손 실험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뭐 대학교의 교수님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 지금까지 기술적 요소 말고 인간적 요소를 가지고 기업 경영에 조언을 해줘야지 이 기업의 혁신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테일러의 생산 관리론, HR 이론이 이런 시차를 두고 등장하고요. 두 번째 20년대가 되면서 한편으로 뭐가 완성되냐면 이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의 기본에서 가장 고도하게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되는 것을 포드가 완성시킵니다. 그 유명한 포드의 티카 있죠. 이 포드는 이 자동차를 이 대중적 상품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로 그 회사 시스템을 운영한 거거든요. 지금 삼성이 원래 그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님이 그 수원이랑 그래서 일원동 쪽에 이렇게 삼성 타운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 삼성 타운. 그래서 다 까먹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이 또래는 요람에서 죽을 때까지 회사가 케어해 주겠다. 그래서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이 나중에 퇴직 후에까지 다 케어해 준다. 이런 개념을 했는데요. 그 개념을 처음 한 사람이 포드예요. 공장을 만들어서 포드타운을 만들고요. 그 이 테일러의 생산 관리론을 등장시켜 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를 완성시켰죠. 그래 가지고 차를 그 당시 제너럴 모터스가 만드는 것보다 절반 가까운 가격으로 제조 단가를 낮추게 된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디테일은 또 기회가 되면 먼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그렇게 낮추고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만들어도 사갈 사람이 있어야지 차가 팔릴 거 아니겠어요. 일단 자 공급은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만들었어. 그럼 사갈 사람. 그럼 이거는 일단 우리 식구들부터 타야 돼. 이런 발상을 하고요. 급여를 2배로 올립니다. 포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GM에 다니는 공장 근로자들보다 월급을 높게 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거를 미시적으로 보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포드 예상이 맞아떨어 가지고 이 포드가 GM을 이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음. 그래서 처음에 급여를 높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거의 제로가 된 거예요. 이직률이 제로가 되니까 숙련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다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생산성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니까 그 동력으로 포디즘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드가 이거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현대 생산 체제를 포디즘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포드가 한 기반이고요. 그 포드, 테일러 포드의 기본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그 사상대로 회사를 운영한 곳이 토요타예요. 직접적으로 그 원리에 따라서 나중에 토요타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소위 현대 사회의 특징인 3 매스 프로덕션, 매스 컨섬션,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사회를 열게 만들었죠. 이 포드의 이 시스템이. 그래서 현대사회가 대중사회라 그러고요. 그 대중사회의 특성을 매스 프로덕션, 매스 컨섬,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포디즘이 한 겁니다. 음. 그래서 테일러의 생산 관리는 포디즘으로 완성된 모습을 띠고요. 동시에 그 시기에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등장하면서 인간관계 컨설팅 분야가 등장하는데 문제는 생산 규모가 엄청 커진 겁니다. 생산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당시 세계는 은본이제를 하다가 근본이제로 전환되거든요. 근본이제로 전환되는데 어, 두 분은 아실 거고 우리 은본이제, 근본이제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건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죠, 그냥. 모두가 이게 종이 쪼가리, 그 나무 이파리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쓰는데, 그럼 이게 돈이라고 쓰게끔 담보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을 담보로 이 종이 쪼가리를 만드는 거를 금본이제라고 그래요. 지금은 금본이제도 은본이제도 아니에요. 지금은 관리통화제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뭘로 보장받는 거예요? 나라가 돈이라고 말해주니까 나라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보증이 없으면 이게 종이 조각이지 뭐. 맞죠? 음. 그래서 근본이제라는 거를 했어요. 이 시절까지는 그 근본이제를 했는데 금의 생산량이 실물 생산을 쫓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금값이 올라버리죠. 그리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화폐량도 제한적이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화폐 영역에서 현실을 쫓아오지 못한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9년에 공황이 벌어졌는데요. 그 월스트리트의 주식들이 폭락한 것이 상징적으로 이야기되잖아요. 이 29년의 공황은 실물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런 화폐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통속적으로 흑자도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건이 팔았는데 아직 그 돈이 나한테 안 돌아온 거예요. 이게 흑자도산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팔았어. 근데 받지를 못해서 돈을. 왜?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막 복잡한 말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29년 세계 금융공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가장 어리석은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은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은본위제, 근본위제에서 그런데 그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조선인 학살이 있었던 그 동경 대지진.
동경 대신에 복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 영국이랑 미국이랑 돈을 빌려주면서 대신에 근본위제로 들어와라 해서 근본위제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이 27년인가 그 시점은 좀 달라요. 뭐 찾아보. 그때쯤 근본위제로 전환했거든요. 근데 전환하자마자 이걸 맞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IMF를 맞은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고정환율주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IMF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하루아침에 알거지 같은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요 29년 공황으로. 그,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전쟁 국면까지 가는 경제적 기반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어쨌든 29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요. 어려워도. 핵심은 29년 공황을 계기로 기업들이 이제까지 관심 안 받았던, 실물에서 장사를 잘해도 망할 수가 있네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재무 컨설팅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컨설팅이 등장하니까 기존에 누가 컨설팅 회사로 각광을 받겠어요? 재무 컨설팅을 하려 그러면 여기다. 생산 컨설팅은 테일러처럼 생산 현장의 전문가들이고 HR은 대학 교수 중심으로 그 인간관계론이 이제 이쪽에 들어서 컨설팅을 했다면 재무 쪽이 등장했으니까 그 당시 세무사, 회계사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컨설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모든 빅5라고 하는 이 컨설팅 회사들이 이때 등장한 겁니다. 회계법인들이 컨설팅으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30년대 들어와 가지고 여기 책임으로 들어가려면 내무 영역이 증명돼야 컨설팅 되잖아. 등장하면서 회계법인들이 네. 잔뜩 컨설팅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이 재무나 회계 이쪽보다는 생산, 공장 위주 공장 쪽. 위주로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인사로 왔다가 HR 쪽으로 그 다음에 갔다가 재무가 등장. 재무가 최근에 나온 거네요. 29년 대공황을 29 계기로. 대공황 이후에. 이렇게 컨설팅 테마가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수습이 안 됐잖아요. 이 세계 대공황이. 그래서 잘 수습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은 뭘로 수습했냐? 쪽지를 뉴딜로 수습했잖아요. 만났던 뉴딜로. 예. 그래서 뉴딜을 통해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동전 앞뒷문처럼 발전해 나가는 구조를 회복시켰고요. 요거가 잘 안 된 그 당시 그 독점적으로 그 독점 자본 다시 말해서 그 시장을 독점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나라들은 그 사람들이 힘이 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 일본 이런 데는 다 뭐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파시즘이 등장하고 나치즘이 등장했죠. 그래가지고 이 두 세력이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2차 대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 독일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지만 벤츠다, 무슨 시멘스다, 그 기업들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발전을 얻는 거예요. 다. 듀퐁이다, 다. 뭐 기업 레벨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거고요. 어, 그렇게 2차 대전이 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핵폭탄까지 터트려 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음,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2차 대전이란 전쟁은요. 전쟁의 성격이 1차 대전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차 대전은 유럽 전선이 제일 중요하고요. 진지전이었잖아요. 그 독일하고 프랑스 경계에 그 참호들을 파고 서로 어디까지 땅 떠먹게 하느냐 싸움이었잖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기가 고도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뭐 기관단총, 무슨 전투기, 뭐 그 생화학 무기,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모든 무기는 1차 대전을 통해서 기본이 다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라는 거는 전술 체계거든요. 음. 그런데 2차 대전은 양상이 있잖아요. 태평양까지 다 확대됐어요. 일본이 등장하면서. 근데 태평양에서 싸움을 하려 그러면요. 바다는 서로 약속해도 한 장소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만해서 광활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제한된 자원으로는 그거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타격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론을 찾아내야 돼요. 최적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이제 이과니까 다 하시겠죠? OR, 오퍼레이션 리서치라는 거.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정방정식 푸는 거예요. 음, 그 OR이라는 게 부정방정식인데, 원래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라야 풀려요. 근데 부정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미지수가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밖에 없어. 이럴 때 제약 조건을 통해서 최적치를 찾아내는 방법론이거든요. 그게 오퍼레이션 리서치죠. 두 분은 잘 아시죠? 네. 이게 기법으로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중을 짐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시어리가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확률론들이 중요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참의 길이가 무한대로 늘어나 버린 거잖아요. 이 태평양 전선 전체로 보급 라인이 잘 구축돼야 되잖아요. 로지스틱스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로지스틱스도 다 뭐죠? 최적화 이론이에요. 요거를 통틀어서 전략적 의사결정의 기법들이 제공된 거예요. 그러면서 2차 대전에 미국의 승리의 배경 중에 하나는 전략 전문가들이 정보 장교로, 작전 장교로 엄청나게 육성되고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거죠. 2차 대전하고 1차 대전 차이점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육성된 사람을 군대에서 다 데리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제대하고 다 나오겠죠. 그러면 나온 다음에 뭐 했을까요? 컨설팅. 나오면 당장 자기들 호구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즈니스 세계가 총성 없는 싸움이야. 비즈니스 세계가. 그러니까 전쟁이랑 다를 바 없네? 그러면 어, 이때 써먹었던 전략이란 건 싸움이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전략이거든요. 전략은. 그런데 비즈니스는 그때까지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해가지고 충성 없는 싸움터, 비즈니스에서 전략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갖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고르 엔조프라는 사람이 전략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 대표적인 인물로 일컬어지는데요. 그 이고르 엔조프란 분도 2차 대전 때 그런 전략 정보 장교로 일했던 사람이고요. BCC 컨설팅의 멤버도 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전략 컨설팅이 쫙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 개념이 기업에 전파되고요. 그 2차 대전 때 전략을 다루었던 사람들이 기업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전략 컨설팅 영역이 자리 잡게 된 거죠. 동시에요. 동시에 2차 대전 직후가 되면서 이제 전후 복구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청춘 남녀들이 이제 막 돌아왔잖아요. 청춘 남자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애들이 돌아왔으니까 뭐가 늘어날까요? 연애들을 많이 할 것이고 결혼을 할 것이고 가정이 늘어나겠죠. 가정이 늘어나면 가구도 필요할 것이고 가전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딱 요 타임이 됐을 때 근데 너 돈 있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런데 앞으로 얘가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쭉 기업이 발전할 것 같아. 한 30년은 얘가 일해서 돈을 갚을 것 같아. 해서
할부 금융 개념이 등장합니다. 판매 기법들이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한테 외상으로 줘서 회수하는 기법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전략과 영업 영역이 있잖아요. 이 판매 영역에서의 기법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과 판매 기법들이 합쳐지면서 70년대 와가지고 마케팅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마케팅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영역이고요. 이 마케팅 활동이 등장하는 시점이 어디에 딱 맞아떨어지냐면 이제 처음 물건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재구매를 하는 커스터머의 등장입니다. 컨슈머에서 커스터머로 등장하는 시점이거든요. 컨슈머하고 커스터머의 차이점은 뭐냐면 컨슈머는 그냥 소비자, 소비죠. 처음이든 커스터머는 소비자들 중에 재구매자를 의미합니다. 고객. 고객은 네. 한 번 이상 산 사람들. 그러니까 컨슈머의 대부분이 커스터머로 바뀌는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양적으로 그냥 대충 먹을 만한 거, 대충 쓸 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는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품질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 등장에는 생산 영역에선 품질로 이행하는 과정이 한편으로 쭉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70년대 동시에 뭐가 드디어 일어나죠? IT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컴퓨터가요. 컴퓨터가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애니악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했던 것들이 IBM이 메인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 영역에도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당시 포트란 코볼 아시죠? 포트란은 이과들 계산용이고 코볼이 주로 기업에 쓰이죠. 급여 대장을 작성한다거나 사원 대장을 작성한다거나 이런 레벨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생산에 드디어 컴퓨터 에이디드 프로덕션,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캐드캠, 그다음에 MEP 뭐 이런 개념들이 생산에 달라붙기 시작하기 하면서 IT 개념이 들어오다가 이 IT가 마케팅이랑 결합되면서 80년대 들어오면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90년대 그 중이면 ERP로 종지부를 찍지만 IT가 들어오면서 IT 컨설팅 영역이 쭉 올라오죠. 이제 이 지점까지 오니까요. 생산이 민간 기업에서 생산이 거의 고도화되고요. 리미트까지 가요. 우리가 지금 그런 처지에 오니까 그리고 민간 기업도 웬만한 시스템은 다 장착돼 있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민간 영역에서의 컨설팅력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공공이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클린턴이 등장하면서 국가품질 대상이라는 걸 규정하고요. 국가기관에 대해 가지고 민간기업에서 배운 것들을 민간기업의 혁신기법을 도입해서 국가기관들을 혁신해라. 우리는 노무현 때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공 영역이 컨설팅으로 들어오면서 공공 컨설팅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각각 개화되고요. 각각 발전돼서 전 영역에서의 컨설팅 테마가 구성된 상태가 됐고요. 요 다음 단계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컨설팅 테마가 진행되고 있느냐가 이 역사적 흐름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컨설팅 테마가 쭉 진행됐던 거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리뷰하는 거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여기까지 하여튼 고도화됐어요. 고도화됐는데요.
여기서 뒤에도 한 번 더 반복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컨설팅 테마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한 데는요. 슌페터란 인물이 있습니다. 슌페터. 슌페터는 피터 드러커하고 피터 드러커 아버지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니까 피터 드러커가 슌페터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슌페터라는 경제학자는 굉장히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보통 거시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설명들을 하잖아요. 근데 슌페터는 우리가 경제를 하면은 가계, 정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가계, 정부, 기업, 음, 눈동그란 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망이네. 경제 전체를 구성하는 거는 국내는 가계와 우리 모두가 다 가계고요. 정부와 기업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 정부는 생산을 일부 담당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계와 정부는 소비 주체들이에요. 생산 주체는 유일하게 기업. 기업만이죠. 슈페트는 이거에 착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성장이네, 뭐 발전이네, 뭐 경제 규모가 늘어나네. 근데 내목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경제 규모를 늘리는 거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현상을 바라다 볼 때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느냐를 알아야 된다고 본 사람입니다. 그럼 기업이 성장이라는 거는 당연히 A를 집어여서 A 플러스 알파를 만들고 알파가 0보다 커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럼 매출이 작년보다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장이잖아요. 그럼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 매출을 늘리는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시장을 확대해 가지고 시장을 계속 개발하고 거기서 제품 개발해서 풀어나가거나 두 번째는 경영을 계속 그 비용을 낮춰 가지고요. 효율적 경영이 가능한 경영 혁신을 하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슈페터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은 시장 혁신과 경영 혁신이다.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혁신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 성장은 그 국민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발전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 컨설팅의 모든 활동은 다 거기에 맞춰져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컨설턴트는 혁신 전문가고요. 혁신을 지원하는 사람들이고 혁신을 헬핑하는 사람들이에요. 활동 내역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은 다 왔어요. 1차적으로 그 재구매가 아닌 고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생산이 오버캐파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혹시 생산 현장에 대한 예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공장 가동률 반 이상 운영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더 이상 공장 지을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기존 공장도 다 안 돌아가는데 왜 공장을 짓습니까?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고도화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그래서 이 경영혁신의 관점은 지금은 최종 버전으로 뭐 AI 등장하잖아요. 로보타이징 되잖아요. 결국은 극단적으로 노동을 소멸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잖아요. 100명이 만들려면 한 명이 만들 수 있다. 100명이 만드는 걸 한 명, 천재 한 명이 만든다. 그 만드는 건 좋아요. 100명이 만들었는데 한 명으로 바뀌면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 해야죠.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네. 일을 못 찾으면 실업 돈을 벌 방법이 없잖아요. 기업 활동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성장이지만 그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급여라는 형태로 돈을 배분해 주면서 분배 활동을 해왔던 거잖아요. 로보타이징이 된다는 거는 사람들을 다 뭐 거기서 내보내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안 팔리면 그 물건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만들었어, 이거 과자. 이거 하나도 안 팔렸어. 그럼 나중에 이게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되죠. 재고 수준도 넘어서면. 유통기한 지나면 처분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가치 있는 제품이 쓰레기로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안 팔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 안 팔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말해서 생산 구조도 중요하지만 분배 구조를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할 거냐가 중요한 시점으로 와버린 거예요, 지금. 한편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다 나눠줘서 쓰면 돈이 안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돈 번 기업이 이거 나중에 재투자해야지 해가지고 돈을 남겨놨어. 근데 그거를 못 썼어. 근데 내년에 그 다음에도 또 이익이 남았네? 또 남겨뒀어. 또 못 썼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자본의 과잉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자본이 아주 극단적 형태로 과잉화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업 경영 혁신의 기존의 방향에서 다루지 못하는 로보타이징이랑 관련되는 문제하고 자본 과잉이란 문제에 맞닥뜨려 가지고 앞으로 기업의 혁신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에 봉착돼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등장한 게 창업 컨설팅, 벤처 투자, 사내 벤처, 지금 재벌 2, 3세들이 그거 돈놀이 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새로 이전처럼 제품 혁신을 통해서 얻는 돈보다는 이렇게 넘쳐나는 돈을 누가 먼저 많이 빼먹느냐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요런 세상에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이럴 때 지금까지 혁신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거를 지켜봤던 컨설턴트들은 앞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혁신에 도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큰 패러다임 시프트에 봉착해 있다.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이 컨설팅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전 과제의 하나로 주어져 있다. 라고 세계적 규모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거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들여다보면은 다르잖아요. 발전 정도가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미국,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큰 컨설팅 시장 역사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봉착할 과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정리하기 전에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우리 현실에서 테마를 찾아가야 되니까, 지금 20세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기잖아요. 사실은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어느 분야에서 마케팅 리서치 있잖아요. 시장 조사. 네. 시장 조사를 어느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냐면요. 농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했어요. 농업 분야. 미국의 코넬 대학이 그 대학으로는 가장 앞선 대학이거든요. 우리는 코넬이 굉장히 명문 네, 첫 번째 더 퍼스트에 해당되는 대학이거든요. 코넬 대학. 옥수수 밥밖에 근데 그 코넬 대학이 농업 경제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옥수수 곳이고요. 밥밖에 없어요. 그 코넬 대학에서 마켓 리서치를 제일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배경이냐면 그 전까지 미국에서 농산물 팔면 다 팔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대공황 때 만들어도 안 팔리네 이걸 처음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코넬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재배하기 전에 팔릴지 안 팔릴지 좀 점검해 보자
하면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이 그렇게 다 도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경영 주체, 가버넌스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죠. 그게 뭐죠? 주식회사의 등장이거든요. 독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20세기로 넘어왔는데 이제 그 시점이 되니까 그 오너들 있잖아요. 회사 주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머리 아픈 걸 내가 뭐 바보처럼 해. 이 느낌까지 온 거예요. 음, 음. 돈만 벌면 되지. 음. 그러면은 주주로 물러앉고 경영자를 갖다 놓고 경영자 경영을 시도하게 됐죠. 그래서 오너 경영이 사라진 게 20세기 특징인 거예요. 이거는 서구 중심으로 그래서 주식과에서 경영자 경영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강제로 다 오너 경영을 없애버렸어요. 미군정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오너 경영 체제가 사라지고 다 경영자 경영으로 쭉 바뀐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 오너 경영 체제가 국권이 남아 있죠. 그런데 그 보통 3세쯤 되면서 주주 경영, 경영자 경영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만큼 세월이 안 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3세로 왔잖아요. 음, 이 오너 경영 체제가 서서히 경영 경영으로 앞선 사례를 비춰보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오너 경영하고 경영자 경영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오너 경영은 오너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사 결정이. 그 오너가 결정해서 쉬운 일은 아니나, 그렇죠? 그렇지만 경영자 경영은 주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걸 경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가버넌스랑 관련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 경영자들을 어떻게 감시할 건가예요. 우리가 ESG에 가버넌스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 개념으로 등장한 가버넌스예요. 그걸 우리나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 경영자들을 어떻게 잘 이거 왜냐하면 그냥 냅두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시점에 후다닥 뭔가를 뭐 그래서 장기적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막 하는 거 위험하잖아요. 기업 관점에서. 이런 문제, 경영자 경영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반면에 장점으로는 의사결정을 지멋대로 하는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하는 이런 거는 사라지게 되죠. 오너 경영은 점쟁이들이 많았어요. 서구도 그래요. 그 농담같이 들리시겠지만, 근데 이제 경영자 경영이 들어오면 이 컨설턴트의 가장 뒤에 다시 반복되긴 하겠지만 컨설턴트는요 미래를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과거를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예측 범죄를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예측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앞을 다뤄요. 앞을 다루니까 컨설턴트의 가장 큰 경쟁자는요 점쟁이입니다. 가장 큰 경쟁자가. 음. 근데 컨설팅은 돈이 많이 들면 그 같은 비용으로 그쪽에 쌀 수도 있어요. 근데 경영자 경영의 시대가 되면 가장 큰 이 변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컨설팅 시장이 활성화되겠어요, 죽겠어요? 활성화되죠. 네. 경영자 경영 시대가 되면 의사결정에 책임이랑 관련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싶은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하고 그런 점이 다르다. 1번.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요새 사모펀드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펀드들이 조직해가지고 중견기업들 막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견기업은 자기가 끝까지 아들한테 물려줘서 경영을 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지만 경영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못 갖지만 경영자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해보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없으면 차라리 빌딩 하나 사고 말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일이잖아요, 일 자체가. 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요. 그 사모펀드에서 넘겨준 이런 메가커피도 넘겨줬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창업한 다음에 사모펀드 쪽으로 인수를 넘겨줬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 뭐죠? 경영자 경영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영역에서는 광범위하게 열리고 있는 중이다. 뒤집어 말하면 컨설턴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관점의 민간 영역에서의 컨설팅 시장이 열릴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그러면 그러한 클라이언트의 도움을 줄 만한 역량 있는 컨설턴트가 존재할 거냐 말 거냐. 이 대목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같이 제가 이 강의를 하고 하는 배경에도요, 대표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중견기업 M&A, 그러니까 PF한테 넘기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조그만 우리 세종 같은 규모의 컨설팅 회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실무 경험들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라는 개념하고 사실 좀 다른 건데 다 컨설턴트 이름 붙여놔서 컨설턴트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정말로 진짜 리얼 어떤 의미에서의 컨설턴트 육성이 지금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서 그쪽 수요를 폭발시킬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점이 우리나라는 다른. 그리고 경쟁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민간 시장이? 이것도 착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전보다는 굉장히 경쟁 강도가 높아졌어요. 제가 농심에서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신라면 하나가 70% 시장 점유율 차지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자동차 시장 다 결국은 현대잖아요. 그렇죠? 거죠. 껌은 다 롯데껌이에요. 껌은 롯데죠. 콜라, 사이다. 이 모든 영역들이 우리는 굉장히 경쟁적이라고 착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독점력이 강한 시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에 대비해서 지금은 엄청 커졌죠.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점적인 구도들이 더 강한 구도인데 이거는 더 경쟁 구도가 더 강화되거든요. 그럼 경쟁 구도가 강화되면 컨설턴트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파도들이 겹쳐져 가지고 앞으로 컨설팅 시장 한번 큰 웨이브가 올 거다. 자, 이때는 컨설턴트들이 잘 준비돼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배경에서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위기도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자본 과잉의 시계, 그 다음에 뭐 인구 감소의 문제, 로보타이징의 문제, 이걸 아우르면서 대응할 타입이다라는 문제의식 정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히스토리 변화 때문에요. 전통적인 서비스부터 쭉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테일러는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생산 컨설턴트가 됐잖아요. HR 쪽에서는 대학 교수님마다 컨설턴트로 오잖아요.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컨설턴트로 오잖아요. 전략 컨설턴트 이렇게 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통적 컨설턴트 영역이 쫙 확장돼가지고 쭉 커지는 경로로 발전해 왔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아까 히스토리랑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그 컨설팅들이 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 경영 컨설팅 영역 말 회계, 법률, 정보기술, 증권, 엔지니어링 이게 다 경영 컨설팅이랑 연관된 영역으로 고객에 각각 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히스토리의 전개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거꾸로 말하면 컨설팅 시장이 얼마나 또 반면에 경쟁적으로 된 건지 알 수가 있죠. 저쪽도 경쟁이 늘어가지만 이 컨설턴트 시장도 만만한 시장이 아닌 거죠. 초경쟁 구도에서 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전문화가 더 강화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이렇게 제너럴한 개념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거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간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추는 컨설턴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번 헷갈리는 이 연구라는 리서치하고요. 컨설팅의 차이점을 쭉 정리한 건데요. 이것도 특히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오해가 많아요. 이걸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들이 컨설팅 일인지 연구 일인지. 근데 요거는 지난번에 맹구 비유에 따라 가지고요. 컨설턴트는 항상 유용성을 앞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연구라는 거는 객관적 팩트를 파인딩 하는 거예요. 컨설턴트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객이 갖고 온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거든요. 그래서 연구는 팩트 파인딩에 집중해서 얼마든지 그거 발견될 때까지 가는 거라면 컨설팅 활동 그런 게 없어요. 시공간적 제약하에 솔루션을 내야 돼요. 그리고 결과물도 이거는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만드는 데 기반이 되지만 컨설팅은 경영 혁신이고요.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연구 활동은 일반적으로 공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컨설팅은 다 기밀들이죠.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뭐 이렇게 써놨지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연구는 엄격한 팩트가 파인딩 될 때까지 가는 거지만, 컨설턴트들의 활동은요, 정보가 부족하다고 그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세리가 그렇거든요. 모든 돌다리를 다 두들겨 가지고 하는 일은 연구인 거예요. 이거는 부족한 정보화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경영이고요. 그거를 지원하는 게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땅바닥에 헤딩하면서 답을 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거를요, 일본 애들이 지두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땅에 헤딩하는 능력이라고. 땅지자 머리두자. 그리고 요거의 근간을 이루는 거를 페르미 추론이라는 개념 가지고 정리해 놨거든요. 어차피 컨설턴트 활동은 맨 땅에 헤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컨설턴트와 변호사 회계사의 차이점. 이 변호사하고 회계사는요, 기본적으로 과거를 다룹니다. 과거. 이미 벌어진 일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죠? 변호사,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한 것이죠. 회계사, 이미 행해진 경영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컨설턴트는 어떤 일이죠? 미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 미래를 다루는 일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경쟁자가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과학적 추론과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모아서 미래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게 컨설턴트라면 점쟁이는 신내림 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죠. 그죠? 음. 이 컨설턴트,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발전하지 않으면 점쟁이가 더 많고요. 점쟁이가 줄어들면 컨설턴트가 늘어납니다. 지금 경계선상에 우리가 있는 중이겠죠? 음, 그 변호사, 회계사하고 컨설턴트의 차이점이 그거라면 전문 지식 직업으로서 컨설턴트가 변호사하고 회계사보다 능력이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뭐지? 아, 맞아. 이런 직업이에요, 국민 씨. 이런 직업이라고,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 고도한 훈련과 이런 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이제부터 가장 기본적인 거, 경영 컨설팅 일반적 프로세스를 후보는 요 5단계로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적으로 보면 착수, 종료 얼마 안 되잖아요. 진단 실행 계획, 실행 이런 것들이 더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리 해놨겠죠. 음. 그 착수는 고객이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대응하고 이렇게 고객과의 첫 접촉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말하지만 컨설턴트가 고객을 찾아가는 일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가 컨설턴트를 찾아오는 일입니다. 첫 접촉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요새는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제가 컨설팅 활동 시작할 때 다 예비 진단 활동을 했어요. 보통 전화 연락이 오죠. 뭐 우리 그 회장님이 이번에 그 영남권 영업 실적 떨어졌다고 해서 깨졌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 그쪽에서 뭐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 우선 가가지고 고객 만나가지고 예비 진단 과정이라는 걸 그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예비 진단 뭐 길면은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요. 짧으면 뭐 1박 2일 정도로 해가지고 예비 진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와서 자, 이거에 대한 방법론 우리가 갖고 있나? 그리고 그거가 되면 어떻게 투입이 되지? 이렇게 점검하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가가지고 PT를 하고요. 거기서 고객이 오케이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를 밟죠. 근데 지금 세종의 많은 구성원들은 이런 예비 진단이라는 걸 겪어보지도 못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공공 컨설팅은 예비 진단이 다 생략돼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제안 요청서와 과업 지시서를 주거든요. 그 제안 요청서와 과업 지시서를 정리한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자체 예비 진단을 거쳐서 그런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진단 과정이 생략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 과업 지시서를 바탕으로 바로 제안서를 준비하는 걸로 공공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착수 단계는 목적이 뭐냐?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수주가 안 되면 컨설팅 회사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를 못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착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왜? 계약을 따내야 되고 계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착수의 핵심적인 계약을 따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 뭐냐?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도움을 요청한 클라이언트 자체가 자기 문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이 본질적 문제랑 현상적 문제랑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음. 우리가 뭐, 일단 무좀이 막 나서 병원에 갔잖아요. 안 나. 근데 알고 봤더니 무좀의 원인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잡아줬어야 나은 거야. 그럼 이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 되잖아요. 생산의 문제지만 알고 봤더니 영업과 마케팅의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수 때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니즈를 얼마나 빨리 포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니즈만 정확히 알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 거냐?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 못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하고 접촉할 때 컨설턴트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영역으로 문제를 다 치환해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떨어졌어. 그럼 마케팅 하는 친구 가면 아예 마케팅 전략이 잘못됐어요.
그 생산하는 친구가 가면 그 제품을 잘못 만들었어요. 인사하는 형이 가면 성과가 없어 계산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음. 그럼 고객하고 접촉적으로 고객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 컨설턴트 유도돼 버려요.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제안 단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게 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능력의 컨설팅에서 컨설팅 할 때 그 고객과의 접촉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혼자 안 보내는 거였어요. 반드시 복수 이상이 클라이언트랑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런 이 자기중심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서적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 정서적 독립. 이 사람이 이게 맞는 그게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보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싫어. 자기가 안 맞아서. 그런 위험성 분산을 위해서도 첫 접촉 때는 반드시 혼자 보내지 마라. 이런 거가 이 착수 단계의 목적, 근본 원인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착수를 별도로 빼놓은 거는 컨설팅에서의 존속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1단계로 빼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되면 진단 작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진단. 진단은 문제를 발견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줄 테니까요. 그래서 진단의 목표는 뭐냐?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원인을 알아내는 활동이 이 진단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알려면 그 뒤에도 또 반복될 거지만 반복돼도 이거 잘 엄청나게 반복해서 말해도 잘 전달되지 않는 거라서 말합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컨설턴트의 기본 방법론으로 아주 이론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문제 해결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야 돼요. 문제 해결 방법론. 문제 해결 방법론은 50년대에 미국에서 그거를 정리한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일본에도 전파됐고 우리나라에도 기업에도 다 전파돼 가지고요. 그 문제 해결 방법론을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뭐죠? 잘 몰라요. 문제 해결 방법론 레벨이 거의 사랑이랑 비슷한 레벨인 것 같아. 그 사랑은 잘 머릿속으로 알아도 연애가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문제랑 비슷한가 봐. 그렇지만 근본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는 우리나라 말 문제는 영어로 말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첫 번째가 question이에요. question. 질문도 우리는 문제라 그러잖아요. 시험 문제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problem이에요. 세 번째는 트러블이에요. 너 문제 있어. 뭐 이렇게 할 때 트러블. 예. 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 개로 구분되는 거예요. 음. 퀘스천에 대한 거는요. 정확하게 답이 있어요. 그거는. 팩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질문이니까 우리가 문제를 혼용해서 쓰니까 헷갈리는 거라서 이걸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앤서가 있죠. 이제 프로블럼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솔루션이 대응되는 겁니다. 솔루션. 그리고 트러블은 리스판스. 그 트러블에 대한 리스크 대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프로블럼을 말합니다. 프로블럼. 문제는. 그런데 프로블럼에 대한 해결인데요.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국민 씨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살아. 달라질 게 없어. 그럼 뭐 할 일이 있어요? 별로 생길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근데 내가 목표가 있어. 내가 5년 뒤에는 집을 한 채 사야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집 한 채 살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대표님 보고 월급을 매번 30%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거야라든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런 능력을 키울 거야라든가 이런 식의 발상을 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문제라는 거는 목표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없으면 문제라는 것이 생기질 않아요. 내가 올여름에는 그 해외여행을 여름휴가로 갈 거야. 이렇게 설정해야 비로소 그걸 해결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한다는 거는 목적을 분석하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도출하려는 게 문제와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 요소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거에 있다. 이게 진단 단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실행계획 수립 단계인데요. 이때는 문제의 원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인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면 실행계획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원인을 해결하는 방도,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사고력의 범주가 달라져요. 창의력이 요구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창의와 통찰이 요구되는 단계죠. 그래서 창의와 통찰을 통해서 대안이 개발됩니다. 대안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리는 건 논리적 절차이기 때문에요. 실행계획 수립은 대안을 찾아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 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누가 할 것이며 돈이 얼마 들 것이며 언제까지 할 일이다. 요 세 가지 가장 기본 요소예요. 그런데 이제 대안 자체, 다시 말해서 여기는 창의와 통찰이 매우 중요하다. 창의와 통찰. 이 창의와 통찰은 별개로 다뤄야 될 테마가 됩니다. 근데 하나 틀림없는 거는 이 창의, 창조 이런 것들을 마치 어떤 천부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탤런트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노력 없이 경험 없이 창의와 통찰은 생기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이 젊은 사람은 창의적이고 꼰대들은 창의적이지 않다. 이거 큰 편견이에요. 음. 왜냐하면 창의적이라는 거는 실용성 있을 때만 창의적이라 그래요. 실용성이 없을 때는 그 창의성을 개그라고 불러요.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음. 그 유머와 우리가 현장에서의 창의성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머는 창의를 나타내기 위한 기본 밑바탕을 이루긴 하지만 그건 창의들은 아니에요. 창의와 통찰에 대한 이야기가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은 이제 이루어내서 성공하게 하는 거죠. 실행의 목표는 성공인데 변화관리라고 써놨어요. 컨설턴트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이 컨설턴트의 무책임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책임 없다. 컨설턴트. 왜냐하면 변화 관리까지가 컨설턴트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쿠버가 정리하면서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이런 포인트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성공 이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적 뭐 정착이라든가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행에서는 목표 자체를 변화 관리로 봐라. 이렇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실행 과정은 그 안에 성공 요소로 스며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별도의 테마로 다뤄야 될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기술적 요소가 아니라 인간적 요소라는 겁니다. 실행의 성공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100% 실패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실행 과정에서는 전에 말했지만 기획윤등,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로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음. 그 실행 과정에서는요, 정의, 균등이 아니라 공정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그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가지치기가 많아서요. 그거는 구체적 실행 과정을 다룰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료인데요. 이 종료를 별도로 해놓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종료의 절차라는 거는 뭐 평가할 거고요. 최종 보고서 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고객 만족을 획득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평가죠. 훌륭한 컨설턴트는 재구매를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줘서 명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계속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능력형 컨설팅 했을 때 재구매를 여러 번 이룬 부서라든가 개인한테 표창하고
이런 식의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종료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컨설턴트는 언제 철수하고 언제 종료라고 인식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설턴트는 우리 강의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귀를 쫑긋 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컨설팅은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요청할 때 시작됐잖아요. 근데 컨설턴트가 너 도움 필요 없을 때 철수하는 겁니다. 그게 컨설턴트의 철수 타임이에요. 컨설팅 회사는 별개입니다. 그건 계약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그 이 컨설턴트는 클라이언트가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럴 때 그 프로젝트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컨설턴트는 그거를 도움을 주러 갔는데 응?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 친구들의 도움에 필요가 없어서 나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더 도움돼. 이렇게 말한 거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활동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익숙해 주셔야 돼. 음. 클라이언트가 너 도움 필요 없을 때 그때 나는 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원칙처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음. 기본적으로 그게 종료 단계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5가지 단계는 인수분해 공식 외우듯이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착수, 진단, 실행 계획 수립, 실행, 종료. 이 5단계로 나눈다. 뒤집어 말하면요. 이 5단계가 사업 단위이기도 합니다. 이 컨설팅 활동이 진단에서만 끝나기도 하고요. 실행 계획 수립까지 해서 끝나기도 하고요. 실행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게 잘라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음, 그런 의미에서도 이 5단계를 구분해 놓는 거는 중요하다. 음. 그리고 매번 이 진단 단계에서 그 다음 실행 계획 수립으로 넘어갈 때 클라이언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음. 그런 점에서 이 5단계를 구분했다는 거, 착수 종류 빼놓고 3가지 단계로 구분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추진 형태입니다. 네. 클라이언트 측의 타스크포스 부서가 있죠. 컨설턴트 쪽에 컨설턴트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쪽에는 퀄리티 매니저가 있고요. QM이 있고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오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공공기관엔 이 스터링 커미티라는 거를 안 하지만 민간 할 때는 이 CEO가 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스티어링 커미티 조직을 컨설턴트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야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은 이런 특징을 안 갖고 있으니까 다르지만 기본 구도가 프로젝트 오너와 퀄리티 매니저가 스티어링 커미티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컨설턴트와 클라이언트, 타스크포스의 책임자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요. PM은 매우 중요하죠. PM은 지금 우리가 이 PM은 별도로 다루는 내용이지만 이 소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PM이 지고 있습니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그렇게 하고 요 밑에 오퍼레이팅 컨설턴트들하고 보조축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기본 구도다. 그래서 이거는 제안서 쓸 때 우리 내부 구성원들도 이런 제안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 틀에서 그 추진기구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착수가 돼가지고요. 이제 시작될 때 굉장히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반드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민간에서는 이런 개념이고요. 공공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놓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게 공공에서는 뭐라고 표시된 단계냐면 기술 협상입니다. 기술 협상. 우리 내부 구성원들을 들고 있으면 기술 협상하러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술 협상에 대해서 공공의 담당자도 우리 쪽도 설렁설렁하거나 그냥 절차의 하나로 이렇게 관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음. 이 기술 협상 때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마지막 활동까지 규율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반드시 중시해라. 기술 협상이라는 단계. 그리고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민간 컨설팅 할 때 예비 진단을 해가지고 제안해서 프로젝트가 됐잖아요. 민간 같은 경우는 그게 두석 달 걸립니다. 길게는 6개월, 1년 걸릴 경우도 있어요. 예비 진단 제안.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죠? 다 변화가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음. 그래서 공동의 문제 정의를 계약 후에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요게 착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공동의 정의를 하고 문서화 시켜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챙겨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상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형태로 최대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도 최대한 해야죠. 100%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거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착수 보고하러 간다 하잖아요. 공공에서는. 그 착수 보고할 때 이거를 반드시 명기해 놔야 돼요. 그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로 컨설턴트가 할 일, 클라이언트가 할 일. 이거가 착수 보고는 사실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빠뜨려요. 어, 이거에 우리가 할 일, 클라이언트 할 일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정해놓고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 모범답안처럼 써 있어가지고 이 글만 읽으면 뭐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거 매우 중요하다. 이거가. 이게 법적 규제를 다 한다. 그리고 공공에서는 기술 협상이 그거 다다. 요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요. 앞으로 기술 협상이 온다. 그럼 PM이 주도하에 이거를 면밀하게 잘 준비해서 가서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단계가 요거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 변화 관리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변화 관리랑 관련해서 반드시 컨설턴트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어, 이, 문화는 웨이 오브 라이프거든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집단에 형성된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은 심볼, 상징 또는 그 조직 안에서 야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주를 멋있게 했어 라든가 그때 이렇게 해서 영업을 이렇게 했어. 다 영웅담이 있거든요. 그 영웅담들. 그리고 그 조직이나 이런 것이 갖고 있는 뭐 조회 형식, 뭐 무슨 회의의 형식, 이런 형식들, 그리고 이거를 다 담는 그거에 대한 가치 체계들, 이런 것들이 문화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way of life입니다. 근데 이 way란 단어가 대단히 어려운 단어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일도자 웨이하고 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자로 도자 길도자 있죠. 길도자는 이제 간다는 뜻에다가 머리 숫자를 써놓은 거가 길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정 중에 우두머리 영도하는 인도하는 그게 길도자예요. 그 단어가 그 한자 모양새하고 이 웨이도 다 비슷한데요. 이거는 시작, 과정, 결과를 다 담고 있어요. 이 단어가. 복합다는 거죠. 그렇죠? 목적지의 의미를 또 지니고 있고요. 과정의 의미도 지니고 있고요. 시작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이 도라는 게. 좀 복잡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 종착점, 과정을 다 아우른다. 그게
문화죠. 이거 문화가 좀 어려운 말이죠. 어, 그런데 요거는 뭐 이, 논리적으로 이 문화론에 대한 거는 인문학 분야에서도 사실 어려운 분야예요. 하여튼 그런 것가 있다 정도 알고요. 그냥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변화 관리라는 거는 변화를 이끌어서 혁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남궁민 씨가 거기 있잖아요. 일어서서 저리 가세요 하면 신경질 내요. 신경질 낸다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지속성이 나를 안정화시켜줘요. 그 엔트로피의 지속성이. 근데 이제 인간의 특성은 뭐냐면 모든 삼라만상은 엔트로피가 적은 쪽으로 가버려요. 높은 쪽으로 죄송합니다. 흐트러지는 쪽으로. 엔트로피가 적은 거는 그 이제 또 어려운 말 나와버렸네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쪽으로 흘러. 세상 만사는 그냥 두면 다 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반대 활동을 하는 게 생명 활동이에요. 인간이 먹고 이 생명체를 유지하는 활동을 안 하면 썩어 문드러져 버리거든요. 생명체면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게 편해. 그러니까 인간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 요게 기본적으로 엔트로피 법칙에 따른 행동인데요. 그 행동에 맡겨버리면 썩어 문드러져. 인간의 생명은 거꾸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강 거슬러 가는 연어처럼 돼야 생명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피곤해.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젊은 분들이 잘 새겨 들어야 돼요. 편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와장창 로또 맞으면 편해진다. 택도 없는 소리 안 편해져요. 고통 그 자체가 본질적인 거예요. 엔트로 법칙에,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국민 씨 이해되는지 모르겠으나. 음. 그런데 이 문화는 있잖아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 이 기존의 문화를 깨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기본적으로.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활동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사는 거의 모순처럼 예를 들면은 중국에 가서 컨설팅을 하는데 한국말로 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못 알아듣는데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려면 일단 그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잠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변화를 일으키려면. 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상태를 견디는 능력이 컨설턴트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쉽게 말해서 컨설턴트는요, 끊임없이 내가 사기꾼인가? 내가 뭔가 속이나? 내가 뭔가 이런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표님 이해되십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많은 거는 우리가 컨설턴트 입장은 그쪽 편인 것처럼 해서 걔네들을 부셔야 되는 거야. 다가가서 데리고 와서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중 스파이 또는 이게 개인한테 엄청나게 큰 이 정서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테마에서 강조하는 게 이해되셨죠? 나중에 그래서 컨설턴트는요 엄청나게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문화에 대해서 개방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이 직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문화 현상, 이를테면 뭐 여행 유튜버들이 온 동네 가서 막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설마를 넘어서는 많은 어제 폭동 사태 같은 것도 우리 완전 예측지 못하는 사태 같은 거잖아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전혀 평정심을 부동 여산 산처럼 음, 화중. 산처럼 화중. 그래서 도쿠가이야스가 인생 살아갈 때는 불난 배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라고 부동산. 말하는 부동여산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음. 않고 산처럼 산처럼 움직이지 살아가라.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훈련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갈등에 노출돼요. 화 죽은 거. 음. 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화는 화할 때 화자예요. 아 좋아로 볼 때. 음. 호가 화죽이래요. 아 이제 그 공자님 말씀이죠. 화이부동. 화이부동. 예, 화이부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예, 동의부라 화이부동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화이부동 동의부라가 이 문화를 다루는 컨설턴트 기본 자세가 되고요. 그 갈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갈등 관리가. 잠깐만 다음 페이지. 문화 차이를 수용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음 주에 갈등 관리는 다음 주에 갈등 관리를 고객 시스템 변화가 그 다음이거든요. 이 고객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뭐 요거랑 묶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필요한 우리 젊은 분들은 내가 지금 문화 이야기하는 게 잘 다가오지 않을 어려울 거예요. 이게 무슨 경험을 내가 말하고 있는지 우리 대표님은 이제 그 경험적으로 저 사람 저 말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젊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돼야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같은 나이에. 어울려서 이쪽으로 될 거야. 그래도 풀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살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죠. 마음은 제가 예. 아유 들을 수 없는 독특한 그 강의를 그래서 예. 상당히 값어치가 있다고 그래도-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고맙네요. 이제 꺼진 건가?